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석 브라더스 나오시는 날입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 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보수당 이준석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뭐 하시다가 지금 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밖에서 커피 마시다가 저희가 두 분이 뭔가 예. 굉장히 밖에서도 좀 치열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들어오신 것 같은 아니, 느낌인데. 누구하고 치열하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취재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뭐가 이렇게 좀 뜨거운가. 결국 이 총선이 다가왔다는 걸 느끼게 해요. 두 분의 이 발걸음을 봐도 느껴지는데 우선 상한가 한가 얘기하기 전에 어제 그 추미애 장관의 기자간담회는 어떻게들 보셨는가. 일단 어떻게 지금 뭐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 이슈의 중심에 서 계시잖아요. 예, 박원석 의장님. 공소장 비공개도 그렇고 또 최광욱 전 비서관 기소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하고 갈등도 있고 예, 그에 대해서 취임한 지 이제 한 40일쯤 되셨나요? 예, 예. 전반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해명을 하고 또 본인의 향후 구상을 밝히는 그런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저는 어쨌든 종래의 법무부나 법무부 장관과 많이 다르다. 이제 이런 느낌은 국민들한테 확실히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다르다. 그렇죠. 이전에 법무부는 사실은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인데 예. 반대로 법무부가 검찰의 외청인 듯한 어, 법무부는 보이지 않고 어허. 검찰만 보이는 이런 법무부였다면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면서 확실히 법무부가 어쨌든 이 중심으로서 검찰을 이 관할하고 지휘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세웠고 어제도 이제 그런 의지를 드러냈어요. 지금 이제 수사기소권을 크게는 분리했지만 예.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가 많이 남아 있고 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검찰 직접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검찰 내부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수평적인 어떤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거는 그동안에 검찰에서 나오지 않았던 얘기죠. 그것도 이제 추미애 장관이 들어선 이후에 큰 변화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법무부 문민화랄까요?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주도해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한 점수를 박원석 의장은 주셨고 이준석 위원장? 저는 정의당이 또 비판하는 척 하더니 왜 갑자기 또 이제 또 선거를 의식한 것인지 아니, 비판을 공소장 자제하는 모습인 비공개에 것 대해서는 같은데 진짜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공소장 저희가? 비공개에 대해서는 예. 뭐 비판적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러나 그거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드린 평가에 거니까. 대해서는 예, 후한 저는 점수. 공소장 비공개 논란 하나만으로도 추미애 장관의 어쨌든 뭐 앞으로의 행보는 뭐 사실 험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험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어떤 잘못된 관행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본인도 정치인 시절에 그럼 그 잘못된 관행에 편승해가지고 과거 국정농단 사태 때 여러 가지 발언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소장 공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최순실 씨의 공소장이 공개된 뒤에 그 당시 여당 대표였죠.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그 당시 야당 대표였죠. 야당 대표들의 야당 정치인들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본인들이 이용할 때는 뭐 아주 좋은 아이템이고 지금 와서 정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니까 제도를 변경하자고 하는 것은 이번 조국 사태 전반에 있어가지고 아니면 이런 일련의 사태에 있어가지고 항상 보여주는 내로남불의 자세다. 또 이렇게 지적받을 요소가 있다 보고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취임을 하기 전에 제가 방송에서 저분은 정치인이시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또 당 대표까지 하셨기 때문에 작게 보면 서울시장, 크게 보면은 대통령에 나가시는 행보만 앞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관 후에. 예. 그래서 왠지 그러면은 정무적인 판단들을 많이 하실 것 같다라고 했는데 보통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 함은 그 야당과의 관계를 원만히 가져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외라는 평가와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본인이 정권 옹호의 선봉대로 나섰을 때 과연 아까 말했던 어떤 선출직 선거에서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인 개개인이 다 선택하는 방향이지만은 뭐 추미애 장관이 지금까지 있었던 강단이 있었던 모습이라는 것이 사실 정권에 부합하는 모양새로 가는 것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근데 공소장 비공개 문제는 그래요. 추미애 장관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법무부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위상이랄까 이런 것 전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때그때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또다시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때문에 공소장 그 비공개 같은 경우에도 보다 확실하게 이 문제를 어제도 추 장관이 얘기했듯이 그게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한다면 그건 법으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회 증언에 관한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이나 국회법에 따라서 행정부의 자료는 기밀이 아닌 이상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법무부 규정에 의해서 공개를 금지했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하위 법령을 가지고서 상위 법령을 흔든 꼴이 되고 그게 만약 잘못된 관행이었다. 예. 그리고 잘못된 그 규정에 의한 공개였다고 한다면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을 했어야죠. 근데 지금 이제 추 장관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하필이면 그 사건이 왜 지금부터냐? 왜 지금부터냐? 이거는 사실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보도준칙 관련해서도 왜 그럼 지금부터냐? 왜 지금부터냐? 왜 포토라인에 지금부터 서지 말아야 되느냐? 결국에는 본인들을 위한 건 아니냐 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런 비판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이 문제를 이 사건을 계기로 제기를 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기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일단 비공개부터 하고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텐데 조금 늦게 한다 그래서 그게 뭐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냐라고 하는 거는 노무현 정부 이후로 추진돼 왔던 국회에서의 공소장 공개의 관행을 흔드는 것이고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하신 거죠? 2005년부터 시작을 했던 공소장 거죠. 공개하는 네. 거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법무부나 추미애 장관이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혁이라는 건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이번에 뭐 검찰의 수사 관행이라는 것도 무엇이 나쁜지를 지적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조국 장관 때도 그렇고. 근데 그 당시에 뭐 압수수색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이번 정부 초에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가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정부 청산하는 그 작업할 때 그렇죠. 뭐 변창훈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뭐 그 원칙에 따르면은 뭐 취약 중인 그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 가고 나서 압수수색해야 되고 이런 원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있던 원칙이에요. 근데 안 지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부터 계속 내로남불 얘기하시는 그래서 이게 뭐 거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거 불륜영화입니다. 그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추미애 장관 탄핵을 들고 나온 사람이 안철수 위원장이죠. 이젠 직책이 국민당 위원장입니다. 반문연대의 어떤 고리로서 이걸 좀 삼아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오늘 이준석 젊은정당 비전위원장이 네. 상한가? 하한가예요? 상한가예요? 상한가입니다. 상한가로 안철수 위원장 꼽아오셨죠.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근데 상한가로 꼽으신 거 맞아요? 저는 안철수 대표 항상 칭찬합니다. 그동안 하한가로 많이 올리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상한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자, 왜 상한가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요. 그 이제 보수 통합 신당이라는 것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출범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거기에 더해가지고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결국은 안철수 대표나 어떤 다른 어떤 중도적 성향을 가진 세력의 참여가 필수적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은 매우 강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보수 통합 나 관심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뭐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지금 창당을 이제 3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 새로운 보수당도 가장 최근에 창당을 경험해 봤지만은 예. 이 창당이라는 과정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구성원들이 선거 과정에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정당이 참여하게 될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 창당을 돕는 분들과 네. 어떤 식으로든지 정기 개편에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게 없다면 그분들이 지금 뭐 안철수 대표를 위해서 당원 모으고 다니고 이럴 일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들도 각자 선거를 뛰어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판단은 이미 끝낸 상태가 아닐까. 아니 그러면은 지금 보수 통합 네. 그 새로운 보수당과 한국당이 만든다는 신설당 네. 예, 신설합당 그 당에 참여한다고요? 그 당의 합당 형태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본인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안철수 대표와 그 하는 행사에 가서 이제 예. 강연을 했던 진중권 교수도 그렇고요. 예.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보수 진영에 대한 굉장히 강한 어조의 비판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합당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반문재인 연대 정도에는 동참할 의사가 있는 예, 예.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어쨌든 그 대피소 역할로 안철수 신당이 굉장히 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건 이준석 위원장의 예. 개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항상 개인 생각이죠. 항상 개인 생각이죠. 좀 시나리오를 짜본다면 예. 일단 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이 합당해서 뭔가 새로운 거 만들고 예. 그다음 저쪽에서 중도까지 포함한 빅텐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네. 그 안에 안철수 신당 이름 이제 국민당이죠. 네. 국민당 들어가서 네. 같이 또 큰 텐트에서 만나서 총선 치른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라는 것은 수도권에서 선거를 이끌 인물이라든지 예. 아니면 소구력을 가진 인물이 적다는 것이거든요. 예, 예. 물론 황교안 대표가 전격적으로 종로 출마를 선택하긴 했지만은 예. 그분이 대장으로 단독 대장으로 선거를 이끌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챙겨야 될 어렵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뭐 20% 넘는 득표율을 갖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로 비춰질 것이다. 그럼 보수 통합 관심 없습니다 했던 그 강한 부정을 또 뒤집을 수 있는 명분은 추미애 장관 탄핵이라는 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많이 앞으로 그걸로 화두에 만날 올릴 거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이번 정부의 사법 뭐 검찰 개혁 방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했다면요. 예, 예. 뭐 미국에 계실 때도 그렇고 예. 귀국 일성으로도 그렇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네이버 뉴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비판할 수 있었는데 예. 그때는 메시지를 자제하시다가 또 입국 때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자제하시다가 예. 지금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뭐 그런 목적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당에서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 그쪽하고 이쪽하고 바른미래당 갈라진 분들이 또 만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안철수 대표 측근들이랑 전화 통화가 잦은데요. 예. 아 진짜요? 그냥 서로 한탄하면서 전화합니다. 근데 뭐 우리 또 만나게 생겼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지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돌아가는데요. 지금 이준석 위원장이 두 가지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예. 하나는 보수 통합에도 도로 새누리당이다. 그리고 하나는 그래서 안철수한테 구애를 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중도 실용을 가치로 내세웠고 진영 정치를 강하게 비판을 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율 배반이죠. 만약에 저게 가담을 한다면 그게 통합이든 아니면 반문연대든. 그리고 어제 뭐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7가지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제도적인 사안들은 뭐 각각을 다 평가하거나 혹은 토론할 만한 내용들입니다만 그건 차치하고 예. 마지막에 21대 국회에서 예. 이 울산 함영수사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고 추미애 장관 탄핵을 추진할 거다. 그리고 그걸 이제 야권 연대를 통해서 하겠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이제 진영 정치에 가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고 그게 이제 보수 진영한테 약간의 희망적인 메시지로 전달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에서는 통합도 없고 연대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 스스로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아직 전략적인 판단이나 또 확고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못 세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그 전 대표가 얘기하는 중도 실용이라는 거 혹은 뭐 작은 정당, 뭐 혁신 정당 예, 예. 혹은 공유 정당이라는 게 말만 있지 실제 그 내용이 뭔지 그걸 채울 콘텐츠가 뭔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허전하고 빈곤하다. 자, 그럼 함께 할 거라고 보세요. 결국은 함께 할 거다. 저 보수 통합, 중도 보수 통합 텐트에. 저는 어제 안철수 대표의 태도로 봤을 때 예. 통합까지는 아니어도 예. 일종의 선거 연대까지는 연대까지는 가지 않겠냐. 간다. 그러면 이제 정치인 안철수가 그동안에 본인의 가치라고 예. 혹은 본인의 새로움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은 사실은 허구적인 결과가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고리는 저는- 추미애 탄핵이다.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그냥 그 정의당 분들한테 밥 한번 사시면서 그 노하우를 좀 전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뭘요? 민주당과 연대하는 듯 아닌 듯 하면서 같이 가기. 야, 뭐 아니면은 뭐 서로 담합하는 것 같으면서 안 하기. 4+1 하는 척 하면서 또 안 할 때는 또 강하게 요구하기. 뭐 이런 것들. 그 사실 굉장히 정의당이 한 10년간 마스터한 스킬이기 때문에 저는 전수 받을 필요가 우리는 있다고 봅니다. 연대를 하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안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이 확고할 때 예. 연대도 있고 제휴도 있는 거지. 자기 중심이 확고하지 않으면 그건 누가 봐도 그 연대나 제휴가 아니라 그냥 흡수되는 걸로 보이는 거죠. 아, 야. 정의당은 확고해요. 연대할 때는 연대하고 그리고 아. 또 이제 약간 틀어졌을 땐 틀어지고 그게 잘하기 때문에 지금 버티는 겁니다. 두 분이 왜 서로 보면서 안 얘기를 하시고 저를 보면서 얘기를 표정 좀 잡아주세요. 두 분 같이. 하나만 아니, 짚고.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이 예. 저 안철수 대표하고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칭찬을 너무 많이 하네. 아, 그게 너무 분위기가 좋아하기 읽힙니다. 때문에 갈등이 있는 분위기가. 겁니다.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진중권 교수 얘기를 지금 잠깐 하셨잖아요. 예, 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예. 진중권 교수가 뭔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가서 뭐 지지 연설하고 지금 그냥 찬조 연설하시는 거 뭐 아니에요? 저는 진중권 교수는요. 과거 2012년에도 예. 이제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안철수 그 당시 대선 후보가 예. 나왔을 때 공격을 했던 부분을 방어했던 전력이 있어요. 아. 뭐 딸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행보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으나 뭐 직접적인 비난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관계는 유지된다 이렇게 좀 보고 아니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같이 하시길래 그러니까 뭔가 그 진영에 참여해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이런 분위기가 보여요. 제가 아는 그분은 그 아니죠, 그거? 여의도로 출근하고 이런 거 귀찮아하실 분이라서 그렇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예. 지금 박원석 위원장도 네, 가능성 아니라고 제로입니다. 그건 네. 아니라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박원석 의장의 상한가 하한가 오늘은 뭡니까? 오늘 상한가로 험지를 골라왔습니다. 험지. 예, 요즘 험지가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어디로 나갈 또 것 같아요? 김태호 전 지사, 그 홍준표 전 대표한테는 강북 험지를 제안을 했는데 한국당에서 수도권. 예. 본인이 역제안을 했습니다. 양산을에 가서 이 문재인 신화를 내가 한번 깨보겠다. 거기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 전 지사가 출마한다고 했으니 우리 고향의 험지를 가겠다. 수도권 험지 말고. 네, 그래서 부울경 선거를 이끌겠다. 네. 그러니까 양산을은 험지다. 그러면서 이제 3대 험지를 꼽았어요. PK 지역에. 그게 김해을, 양산을 그리고 창원 성산인데 예. 김태호 전 지사한테는 자유한국당 공관위에서 창원 성산을 제안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제 자기 고향인 거창을 고집을 하고 있고 예. 이 발단은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결심하면서 예. 자유한국당 공관위가 비로소 이제 자유한국당 내 중진급 정치인들한테 이런 그렇죠. 험지 출마를 밀어붙일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황교안 그 대표가 만약에 예. 종로 출마를 안 했다거나 지금도 좌고우면하고 있다면은 공관위에 이런 제안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웠을 거고 당사들도 버틸 명분이 그렇죠. 있었을 텐데 저는 아마도 예상컨대 예. 홍준표 전 대표의 역제안이 수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 험지. 그 서울 강북을 계속 강권하면서 공관위가 공천에서 뭐 컷오프 시키거나 탈락시키기에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전직 바로 대표라는 측면도 있고 또 홍준표 전 대표가 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소속으로 나가버리면 어떡해요? 뭐 무소속 출마보다도 그 네. 입이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상황이어서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까 싶고 김태호 전 지사도 지금은 거창 출마를 고집을 하나 예. 결과적으로는 창원 성산을 뭐 계산을 해보겠지만 수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내다보세요. 창원 성산에서 저희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하고 만나는 맞대결이 거예요?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본인은 이제 계속 명분을 만들죠. 처음에 이제 나도 이제 대구에 한번 나가보겠다. 대구 북구도 이제 관심을 가지셨던 걸로 알려져 있고 나중에 유승민 심판으로 가겠다 그러면 대구 동구도 한번 언급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향인 창녕 이쪽으로 이제 네. 고향 가고 싶다 이렇게 하신 것도 있고 예.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랑 승부보를 양산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근데 사실 선거 나갈 때 명분이 이렇게 많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본인이 홍카콜라로 기억되고 싶으신 것 같지만은 이 네 번의 어쨌든 지역구 언급이 바뀌는 동안에 이 탄산이 다 빠지면은 이건 그냥 설탕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홍 대표도 상당히 난감한 시점이 왔다. 본인은 빨간색 홍카콜라이고 싶지만은 예. 이제는 어느 순간 그 설탕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빨리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빨리 판단해야 근데 이게 이제 된다. 선거 때마다 험지가 등장하는 이유가
이른바 이제 당내 혁신, 그렇죠. 개혁 공천, 예. 중진 중진 물갈이 예. 그 이제 뭐 용도로서 험지가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험지 출마를 고집하면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예. 부산에서 거듭 출마했고 아, 우리가 그렇죠. 기억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부산에서 한 번도 당선돼 본 적이 없어요. 예. 처음에 국회의원 될 때 빼고는. 예.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는 뭐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그런 그렇죠. 정치적 성공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정동영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분은 이제 성공하진 않았지만 강남 출마를 했던 적이 있어요. 공천에서 그렇죠. 배제될 것 같으니까. 손학규 대표도 뭐 지금 손학규 좀 대표도 그렇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분당 예. 나갈 분당에 때. 가서 예. 당선됐고 또 뭐 그 뒤에 보궐선거에 수원에도 출마를 예. 했었고 그래서 험지라는 게 정치인한테는 약간 뭐 아니면 도다. 예. 거기서 만약에 뭐 그냥 무난하게 패배한다면 그걸로 정치 생명이 끝나거나 정치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지금 뭐 김부겸 그 의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대구에서 그렇죠. 예. 그 당선되고 이번에 만약에 수성을 한다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대권주자 대권주자. 반열에 바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라면 네. 뭐 지금 그런 상황 아니시지만 험지 제안이 왔다. 뭐 아니면 도다. 이러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두 분은? 받아야죠. 받으세요? 뭐 아니면 돈데. 박원석 의장 받으세요? 이준석 위원장? 저는 사는 데가 험지라 가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이미 있어. 험지구나. 이런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예. 그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서울 강북의 험지 계속 얘기하지만은 예.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그 지역구별 판세 구도를 잘 모르십니다. 특히 수도권은. 그래서요.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는 그러기 때문에 너무 선명하게 나 호남 나가버리겠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잖아요. 예, 아까 예, 우리가 험지 출마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노무현 대통령, 예. 김부겸 의원님, 그다음에 정운천, 이정현 이런 분들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국민들이 인식할 정도의 강한 인상을 주는 험지 출마가 아니면은 애매한 험지하면 안 되죠. 사실 소리 소문 없이 죽는 맞아요. 험지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대표의 고민도 클 것이다. 강북이라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험지인 건 맞거든요. 예. 근데 대충 보면은 사람들이 서울 거기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은 저도 얻는 것이 별로 없고 종로같이 상징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곳에 가라고 할까봐 지금 본인이 어떤 판단 못하는 거 그거 정도는 제가 홍준표 대표를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곳이 동대문이에요. 예. 때문에 이분이 서울과 연고가 없는 분도 아니고 맞아요. 한때 또 송파에도 출마를 했었던 적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홍준표 전 대표한테 낯선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홍준표 전 대표 정도의 정치적 무게감이라면 강북 지역이라 할지라도 설사 험지라 할지라도 의미 있는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나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이분은 너무도 강하게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이걸 좀. 나를 백댄서로 세우려는 거다. 황교안 백댄서 하기 싫다. 어제 경쟁자 죽이기다.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본인이 역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봐야죠. 아니 그러면 본인이 먼저 종로 출마 선언하고 한교안 대표를 백댄서로 세웠어야죠. 지금 와가지고 대구 가려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거를. 3분 남았는데 네. 황교안 대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그 종로 출마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랑 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을 도는 와중에 무슨 사태 이 논란이 좀 있었어요. 잠깐 준비가 됐나요? 잠깐 들어볼까요? 준비 안 됐습니까? 예. 제가 그럼 얘기를 할게요. 황교안 대표가 모교인 성균관대 앞 분식집에서 어묵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처음 와본 분도 있죠. 내가 여기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가 1980년. 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1980년.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그러네. 요게 이제 80년에 학교가 휴교됐다. 무슨 사태 때문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슨 사태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인가? 이제 이게 논란이 됐고. 그러자 어제 황교안 대표가 그 얘기한 거 아니고 휴교령 사태를 휴교령이 난 그걸 그냥 사태라고 얘기한 거다. 이거 다시 잘못 얘기하면 나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이제 일부 정치 진영에 썼던 적이 있어가지고 비하 지금은 표현. 당연히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통일이 됐지만은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걸 연상할 수밖에 없는 발언인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지난번에 김순례 의원이나 당내 의원들이 어쨌든 그런 그 일들을 겪고 나서도 이 부분을 만약에 비슷한 의도로 했다 그러면은 저는 그건 굉장히 앞으로 선거에 위험한 지점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좀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런저런 실수가 잦습니다. 작년에 그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갔을 때도
합장예를 안 함으로써 결국에는 타종교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들었고 또 약간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본인이 키우던 그 반려견이 작고하셨다 뭐 이런 발언도 그렇고 네. 저는 이번 발언도 뭐 그 연장선이라고 보는데요. 은연중 본인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반려견 잡고는 무슨 본심입니까? 그거는 재밌으라고 할 얘기는 그건 이제 아니에요. 말실수예요. 그거는 유머러스하게 하려는 이분이 뭐 그런 거였다고 쳐도. 공안검사로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공안검사적인 사고 속에서는 여전히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폭도들의 광주 사태입니다. 그 본인의 인식의 일단을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은지 모르지만은 그 자리에서 드러낸 난 거고 것이 아니냐.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인데요. 가뜩이나 5.18 혐의로 자유한국당이 여러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통 본인은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라고 뭐 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자, 오늘 뉴스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박원석 정책위 의장, 이준석 젊은정당 비전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